반갑습니다.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면 있으십니까? 그냥 반가워서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제 소개라고 할 거면 그냥 이름하고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아마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저한테 또 긴히 하실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후자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는 반갑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따로 또 질문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보통 쉬는 시간에는 또 질문할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 다시 또 책을 보다 보면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셔도 제가 거의 매일 이메일을 확인을 하니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고 아셨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빨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시법 강의를 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제 수업 방식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제 공부 학습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수업 방식은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합니다. 다른 우리 교수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보다 아마 더 철저하게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할 거예요.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해보면 그냥 이제 칠판에만 쭉 써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노트 필기에만 열중하세요. 그래서 이 공부 학원 수업이 끝나고 댁에 돌아가시면 머리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팔이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팔이 욱신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되도록이면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칠판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교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경지에 오르는 게 이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노트 필기는 따로 노트를 마련해서 이제 필기를 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기초 강의는 다른 분들 수업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수업은 나중에는 이거 들고 나는 나중에 이 책이 얇으니까 좋아, 난 이 얇은 책으로 공부할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리고 가는 책입니다. 버리고 가는 책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았던 부분을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시면 그 기본서에다가 이제 옮겨 놓고 이 책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공시법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시법이 일단 우리 두 가지 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시죠? 현재 지적법은 법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재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내용은 다 지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등기와 지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 이제 12문제씩 이제 출제가 되는 것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해 봤을 때 제 느낀 경험은 뭐냐면, 등기법이 우리 아마 기본서 양이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그다음 지적법이 한 120여 페이지 정도 되고요. 지적법이 이제 양이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적법은 한 120여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신다면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만약에 그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시면 거의 만점이 나옵니다. 지적법은. 근데 등기법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달달달 250페이지를 다 외우셔도 만점이 장단컨대 절대 안 나와요. 반도 맞추기 힘듭니다. 그 250페이지를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냐면, 등기법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요, 시험 문제 지문조차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는데 속도도 아주 느리고요.
그래서 등기법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갈 겁니다. 이해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법은 물론 이제 이해도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주로 암기 두 문자를 따서 이제 암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등기법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 수업은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 교재 순서는 지적이 먼저 나와 있어요. 지적이 먼저 나와 있는데 저는 등기법부터 먼저 강의를 할 겁니다. 뭐 등기법부터 강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기법은 여러분들 법이 그냥 등기법 그냥 그 혼자만의 독자적인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민법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잘 이해하신다면 민법을 이해하시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 반대로 민법을 잘 이해하시면 또 등기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뭔가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등기법을 먼저 해서 여러분들이 등기에 관련돼 있는 지식, 그 민사 전반에 관련돼 있는 지식을 먼저 습득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등기법부터 먼저 하니까 뭐 그렇게 알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민법은 좀 하셨죠? 민법은 지금 한 달 정도 하셨죠? 한 달 정도 하면 대충 내용은 다 이해하십니까? 어렵습니까? 뭐 지금 민법이 안 돼 있으면 등기법이 안 된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버리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등기법을 하면서 민법에 관련된 내용을 어쩔 수 없이 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물론 이제 내용은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수업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민사 전반에 관련돼 있는 이제 개관을 먼저 하고 본격적인 수업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전반을 개관하는 이유는 사실 기초 강의가 아니면 이 민사 전반을 개관할 시간을 따로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 강의는 아주 이제 저나 이렇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은 초점을 뭐로 잡으셔야 되느냐면 배경 지식을 많이 늘려야 돼요. 가령 이제 법에서 나와 있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들이 충분한 내용, 가령 뭐 가압류가 뭐다, 압류가 뭐다 이런 내용이 추상적으로 여러분들 가압류하면 그냥 뭐 채무자가 돈 안 주니까 뭐 어떻게 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지문을 읽는 속도가 올라갑니다. 다들 아마 여기 시험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시험을 치러보면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여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그걸 모를 건데 나중에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그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문 그 용어에 대한 내용 이해가 빨리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글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초 강의 때는 배경 지식을 최대한 넓혀요. 우리 지금 이 등기법과 관련돼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간접적인 연관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등기법을 이해하거나 민법을 이해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민사 전반에 관련돼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한 4가지 사례를 가지고요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네요.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다. 우리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 돈을 빌려줘보셨죠? 돈 빌려주는 그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뭐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그게 소비대차 계약이 되고 작성 안 하면 계약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라면 자 금전이 먼저 나실 거고 그죠?
소비 대차란 말은 일단 우리가 대차 빌려주고 빌려 쓰는 데는 대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소비 대차고요. 두 번째는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즉 빌려주고 이제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요 대차. 이게 빌려주다라는 뜻이고 이게 빌려서 쓰다라는 뜻입니다. 차가. 예. 그럼 소비 대차는 뭐냐? 그 물건을 쓰고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비하고 다른 물건으로 돌려주는 걸 소비 대차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 돈을 자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았던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반환하나요? 그대로 다시 반환할 것 같으면 돈을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 돈을 그대로 합니까? 제 말은 그대로란 말은 가령 5만 원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발행하는 5만 원권을 받았어요, 1,000만 원으로. 그 받았으면 그 5만 원권을 그대로 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돈으로 가령 만 원권으로 돌려줘도 되고 다른 5만 원권으로 돌려줘도 되고, 그죠? 쓰고 난 뒤에 다른 걸로 갚아주잖아요. 그걸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가령 쌀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갚을 때는 쌀로 갚잖아요. 그 쌀로 갚지만 그 쌀을 그대로 갚습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다른 쌀로 갚죠. 그걸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용 대차, 임대차는 뭐냐?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사용 대차, 임대차는 자, 내가 쓰고 그다음에 받았던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가령 누군가한테 컴퓨터를 빌렸어요. 그럼 그 컴퓨터를 쓰고 난 이후에 그대로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사용 대차 아니면 임대차입니다. 그럼 사용 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은 뭐냐? 사용 대차는 무상, 공짜다 이 말입니다. 그에 관련돼 쓰고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가령 친구 간에 그냥 그죠? 컴퓨터를 내가 무상으로 쓰고 무상으로 돌려줘요. 그러면 사용 대차. 임대차는요? 쓰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요. 그 대가를 우리 법률 용어로 차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임대료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임대료라는 표현은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는 차임이라고 그래요. 차임. 차임을 지급한다? 그러면 임대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금전 소비대차란 말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데 그 돈을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돈으로 갚는다 이 말입니다. 대충 내용 이해하시겠죠? 네. 아마 민법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내용입니다. 자, 갑을 간에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이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을이 1,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 을이 1,000만 원을 잘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을이 1,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을이 돈을 주잖아요. 가서 때리면 됩니까? 가서 예전에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갑이 돈 받으러 갔다가 을이 돈 안 주는데 을 집에 가니까 값 나가는 물건이 있어요. 그냥 그 물건 들고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내가 갔더니 마침 을 집에 돈이 있더라. 그 돈을 그냥 그대로 자기가 들고 온다.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절도죄다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가지고 오면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릴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즉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안 빌려주면. 내가 돈 빌려준 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통 돈 빌려주신 분들이 그래요. 이제 뭐 가령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어디 가서 이제 찾아가면 내가 돈 빌려준 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준다. 나는 가서 내가 바로 돈을 받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님들이 이제 그래요.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 내가 돈 빌려준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왜 소송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뭐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력 구제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된다는. 자, 문제는 이제 갑이 이제 소송을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갑이 소송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이니까 돈 빌려준 건 맞아요. 갑이 승소 판결을 받겠죠. 그럼 이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만 받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1,000만 원이 판결 받으면 바로 1,000만 원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을의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TV나 뭐 이 어디 영화에 보시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돈 안 주면 그냥 강제 집행 들어가가지고 뭐 집행관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딱지 같은 거 붙이고 하는 거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런 게 강제집행입니다. 그게 이제 유체동산 집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게 강제집행입니다. 그런 강제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을한테 재산이 있어야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을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판결문 받아봐야 그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 나중에 아마 여러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10년 다시 진행하는 뭐 그 정도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럼 판결을 받아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채권 만족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 게 나의 목표인데 을이 재산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갑이 소송을 할 시점 보통 소송에서 우리가 판결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심에서만 한 9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심에서만. 이제 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보통 이런 돈 안 주는 사람이 가면 소송에서 가면 아유 나는 뭐 가서 할 말이 없어 해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아예 법원에 출석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데 보통 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내가 언제 빌려줬다. 아니 뭐 언제 빌려받았느냐. 내지는 나는 그 돈을 갚았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아니면 네가 내한테 돈 1,000만 원 준 건 네가 내한테 예뻐서 준 게 아니냐. 그럼 나한테 증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합니다. 자, 그럼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1년. 그 사이에 을이 재산을 빼돌리면요. 을이 재산을 빼돌리면요.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이 재산을 빼돌리면 다시 또 복잡한 소송 절차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몇 년 걸립니다. 그럼 결국 사실 갑은 돈 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돈을 빌려 주셔가지고 못 받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돈을 빌려줬다가 내가 그냥 못 받았어요. 아무런 담보를 설정받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그냥 못 받았어요. 나중에 강제집행 들어가면요 일반 채권자는 배당 순위가 매일 꽂힙니다. 결국 거의 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됩니다. 배당 순위가 꼴찌가 되니까 돈을 결국은 거기서 남는 돈이 있어야지만 내한테 오는 거거든요. 남는 돈이 없어요. 그럼 결국 돈 못 받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뭔가 그 전에 사전에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 들어보셨습니까? 가압류. 자, 가압류는 일단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뭐냐? 금전 채권인 경우에 금전 채권입니다. 지금 갑은 을에게 돈 받을 게 있는 거죠. 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돈 받을 게 뭔가 받을 게 있으면 그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갑이 을에게 뭔가를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채권이고 채권 중에서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이죠. 금전 소비대죠. 돈 받을 게 있잖아요. 그 돈 받을 게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그때 상대방의 재산을 일단 임시로 붙잡아 놓는 거. 여기서 가라는 게 여러분 임시의 의미입니다. 임시로. 그죠? 뭐 허위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 가장행위 할 때 그런 한자는 같아요. 한자는 같지만 그런 의미 아닙니다.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임시로 뭔가 압류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압류라고 그래요. 만약에 갑이 이제 법원에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을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붙잡아 놓는 거. 그걸 압류라고 그래요. 그건 압류. 그다음에 임시로 판결문 없이 임시로 붙잡아 놓는 걸 가압류.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압류. 자, 일단 법원에서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가서. 가압류는 법원 가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법원 가서 일단 가압류를 해주세요. 내가 가서 가압류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직접 가서 가압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줍니다.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그 가압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가령 을의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더라. X라는 부동산이 을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을의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관할 등기소에다가 등기관 보고 야, 요 을 소유 X 부동산 가압류 등기해라고 촉탁을 합니다. 뭐 등기해라 제가 해라고 하니까 그게 뭐 명령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촉탁입니다. 관공서 등기관도 하나의 관공서고요. 법원도 하나의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와 관공서한테는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촉탁은 뭐 촉구하고 부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촉탁으로 등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갑이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면 다시 갑이 등기소 가서 가압류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제 나섰으니까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가압류 등기를 하라고 등기관에게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가압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갑은 뭘 하느냐? 이제 본안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즉 본안 소송이란 말은 이제 본격적인 소송 절차다라는 거예요. 그 소송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판결 절차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하면 이제 갑이 출석을 하고 을이 출석을 해서 각각 서로를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반드시 판결 절차는 이제 변론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변론을 해서 심리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요. 그 판결 내리면 나오는 그 판결문 있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 즉 무슨 의미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판결문 대표적으로 판결문입니다. 자, 집행권원 요 판결문. 그럼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이제 갑은 이제 이 판결문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 이제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재미도 있습니다. 예. 재미도 있고 박진감 넘쳐요. 을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갑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요. 내가 갑이다 생각하면 지금 약간 이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건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잠이 와요. 아, 이거 뭔가 치고받고 해야 박진감이 넘치지 이런 거는 그때부터는 잠이 온다고. 근데 여러분이 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잠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잠이 온다. 그분은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으시거나 1천만 원은 나한테는 돈이 아니다. 재산이 아주 많으시거나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냥 뭐 무감각하신 분이겠죠. 예. 보통 이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죠? 더 박진감 넘치게 그냥 1억으로 바꿔버릴까요? 그럼 잠이 올 수가 없겠죠. 자, 이제 판결문까지 받았어요. 집행권원 들고 있습니다. 이 집행권원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 집행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제 집행. 자, 강제 집행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제 집행의 절차입니다. 압류. 제일 처음 하는 게 압류예요. 압류라는 게 뭐냐면 일단 강제 집행을 시작하려면 상대방이 즉 채무자 을이 재산을 더 이상 처분하지 못하게 이제 붙잡아 놓는 거. 그걸 압류라고 그럽니다. 압류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부동산의 압류는 어떻게 하는지 보셨습니까? 부동산의 압류. 동산의 압류는 즉 가령 뭐 TV, 냉장고, 골프채, 도자기 이런 거 압류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압류 어떻게 하던가요? 집행관이 와서 우리 딱지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딱지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법률 용어는 이제 봉인표라고 합니다. 봉인. 아무도 손 못 대게 딱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봉인표. 압류는 봉인표 색깔이 뭔지 보셨어요? 빨간색, 녹색, 예? 분홍색. 분홍색. 색감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분홍색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분홍색. 압류 분홍색 적색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적색 봉인표 압류. 가압류하는 거 보셨습니까? 유체동산에다가 가압류하는 거. 가압류하는 건 못 보셨어요? 똑같아요. 집행관이 가서 딱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딱지 붙입니다. 색깔만 틀려요. 녹색입니다. 녹색 봉인표. 그래서 TV에 보다가 뭔가 가서 녹색 뭐 붙이더라. 저거 가압류. 적색 붙이더라. 압류. 그런 겁니다. 일단 색깔을 구별 못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간혹 정록색약이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채무자면 그죠? 뭐 좋겠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자, 이제 그게 유체동산에 대한 이제 압류 방법이고요. 압류. 유체동산은 가서 봉인표 붙여요. 집행관이 가서. 집행관이라는 법원을 퇴직한 그 공무원이 집행관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판사 아니에요. 가서 판사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판사 바쁘신 분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런 거 봉인표 붙이고 할 시간 없어요. 판결문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
집행관이라는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붙이는 그게 이제 유체동산 압류,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가서 녹색 봉인표 붙이는 거고 이제 압류는 적색 봉인표인데 부동산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부동산. 아까 이 경우에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등기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은 여러분 가서 부동산에다가 딱지 붙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부동산 현관에다 딱지 붙이면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부동산은 항상 집행을 등기부에다가 등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다가. 그래서 부동산은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는 갑이 신청으로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촉탁에 의해서 하나요? 촉탁. 일단 법원이 나섰으면 이제 법원이 해결하는 겁니다. 결자 해지하는 거요. 법원이 나서면 이제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그럼 등기는 누가 합니까? 등기관이 해요. 그 촉탁을 법원이 한다 이 말입니다. 가압류 등기 하라고. 압류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류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관이 압류라고 등기를 하는데 등기 목적란에다가 압류라고 기재하지 않아요. 아마 여기 경험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조금 해보신 분, 경험이 있으신 분은 부동산 등기부에 보면 압류라고 등기가 돼 있는 것도 있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가 돼 있는 것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압류라고 등기되어 있는 건 뭐냐면 세금 안 낸 겁니다. 세금 안 낸 거. 세금을 안 내면 체납처분 절차로 들어가요. 체납처분 절차라는 즉 보세요. 세금을 거두는 기관은 누굽니까? 그죠?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 그죠? 지방세는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예요, 그죠? 너는 지방자치단체고요. 법원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뭔가 받을 게 있는데 국가에다가 다시 뭐 해서 재판을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면 따로 재판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금 안 내 한번 궁금하시면 세금 내지 말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되는지 법원 가서 재판 받는다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압류 들어옵니다. 바로 압류 들어와요. 물론 이제 시간을 주죠. 시간을 주고 보통 뭐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압류 절차로 들어가 버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인은 법원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고 이 강제 집행 절차의 압류는 등기부에는 뭐라고 등재가 됐냐면 여기다 쓸게요. 요렇게 딱 등기가 됩니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그래서 아마 등기부를 보시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등기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이 사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갑이 을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은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즉 이제 갑이 법원 가서 이제 판결문 들고 다시 법원을 찾아갑니다. 판결문 들고 다시 법원을 찾아가서 법원 가서 뭐 하느냐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줘요. 결정을 내리면 역시 법원에서 결정 내렸잖아요. 그럼 자기가 결정 내렸으니까 등기소에다가 등기관에게 촉탁을 합니다. 등기하라고. 역시 촉탁 등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강제경매 그러면 이제 X부동산 을 소유의 X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딱 등기가 됩니다. 그럼 그 등기되면 그게 바로 압류예요. 이해하시겠죠? 등기부에 압류라는 등기 목적란에 압류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세금 안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이나 그다음에 또 뭐죠? 뭐 건강보험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미납해 보세요. 바로바로 잘 들어와 줍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이제 절차가 뭐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요 매각 절차, 이 매각이 뭐냐면 경매입니다. 경매라는 게 일본식 한자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한자식 표현으로 바꾼 게 매각입니다. 매각. 그걸 매각이라고 그래요. 뭐 경매 똑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각 절차로 들어가요. 즉 을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뭐 부동산 조금 떼주면서 갑에게 야 이거 1,000만 원 되니까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버립니다. 그 현금화 시키는 절차를 우리가 매각이라고 그래요. 매각, 경매, 그죠? 그래서 매각 절차로 들어가요. 요 매각 절차 들어갈 때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이 뭐 합니까? 요즘 아주 많이 매수 신청 하시죠. 매수 신청 대리를 하시잖아요. 가서 그 기일날 매각 기일날 가가지고 그 응찰자를 대신해서 공인중개사 분이 찾아가셔가지고 대신 응찰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제 신청 금액 거기다 기재하고 이제 제출해 주는 거. 그게 과거에는 여러분 변호사만 할 수 있었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분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법무사님들도 나도 해줘 해가지고 법무사까지 개정되면서 최초의 목적은 공인중개사분들을 넣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법무사는 이제 같이 그냥 덩달아서 같이 들어갔죠. 제가 뭐 예측컨대 앞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도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가잖아요. 부동산 등기 중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되어 있는 등기는 공인중개사에게 대리권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협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돈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공인중개사 협회의 그 파워가 상당합니다. 왜 상당하냐면 일단 인적으로 숫자가 막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격증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금 국민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명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현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제 우리 주무 부서가 국토해양부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앞으로 한 10만 명으로 줄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전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원을 좀 줄일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 그냥 우리 말하는 복덕방 있잖아요. 복덕방 하시다가 시험 제도가 이렇게 양성화되면서 1회 시험 때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어디 사라지시더라고요. 아침에 오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세요. 어디 가셨냐 했더니 그게 알고 봤더니 공인중개사 1회 시험에 응시하러 가셨더라고. 담임 선생님. 가서 그냥 합격하고 왔어요. 그때만 해도 시험 문제가 엄청 쉬웠거든요. 그때 아마 시험을 보셨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이제 그분들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사망하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상속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분들 없어지고 이제 시험 문제 그 합격자 인원을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뭐 10만 명 선으로 뭐 맞출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게 뭐 10만 명이 되든 뭐 몇만 명이 되든 간에 일단 현재 공인중개사 협회에 우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 한 30만 명 남짓 됩니다. 상당히 큰 이익 집단입니다. 그죠? 일단 그 유권자 표수만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 가족들까지 물론 이제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안 해주겠지만 그 가족들까지 하면 상당히 큰 그래서 부동산 등기까지도 대리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뭐 여러분 다 이제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 공제에 가입하고 하도록 너는 변호사나 법무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 똑같이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분들도. 그럼 뭔가 잘못되면 손해배상 해주면 되잖아요. 잘못되면 해주면 되니까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국민의 권리의 뭐 이익이 침해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등기법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매각 그 매수 신청 대리 권한도 이제 거기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절차를 통해서 이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이제 낙찰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낙찰 대금을 냅니다. 낙찰되면 낙찰 대금 자기가 써낸 그 대금을 내요. 대금을 안 내면 다시 매각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다시 그건 다시 이제 안 냈을 경우 다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돈을 냅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배당을 하는 거예요.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빚잔치입니다. 채권자별로 돈 나눠주는 거예요. 배당 나누어 준다 이 말이에요. 돈을 배분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권리의 우열 관계에 따라서 1순위 먼저 이제 공익 비용이라고 해서 집행 비용.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강제 집행하면 그냥 국가가 알아서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뭐 감정 평가 수수료부터 해가지고 경매 이 할 때 강제 집행할 때 압류 등기하잖아요. 등기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 거기다가 매각 수수료 집행관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집행관은 요 매각 수수료하고 수수료 받고 먹는 사람이에요. 받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행관 임기가 아마 4년일 겁니다. 4년 집행관 임기 4년 하면 그분들이 공무원 퇴직하신 공무원들이거든요. 예전에는 보통 보면 한 5급 공무원 지금 5급 공무원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과장급이에요. 상당히 높은 건데 지금은 그 5급 공무원들도 퇴직해서 집행관을 하기 힘들죠. 그만큼
상당히 좋은 잡입니다. 4년 하면 이제 그 자기 공무원 평생 한 그 월급을 번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뭐 들은 이야기라서 제가 집행관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돈 1순위로 이제 집행비용 받아가고 그다음에 2순위로 이제 뭐 아마 여러분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우리 민법 367조에 뭐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필요비 들어갔던 비용 상환 청구권 그게 2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우선 상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우선 상환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2순위로 받아가고 3순위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소액 임차인 임차 보증금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소액 임차인 임차 보증금 금액이 적은 임차 소액 임차인 그다음에 뭐 3개월치 임금 근로자 임금 그다음 3년치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순위로 받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4순위 있으면 뭐 4순위는 이제 뭐 당해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당해세 있으면 당해세 세금이 먼저 또 받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물건 있으면 담보물건 받아가고 담보물건은 뭐 저당권 여기 저당권 이런 거 권리 따로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우선 변제 받고 여기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누가 배당받느냐? 갑이 배당받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지만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한 거지 결국 갑은 사실상 돈 받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남는 게 있으면 배당받아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게 이제 민사 절차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자, 갑이 역시 을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갑이 돈 빌려줬어요. 자, 을이 1,000만 원 주지 않습니다. 역시 감정이입하세요. 네. 자, 1,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을이 다행스럽게도 을이 갑이 돈 빌려줄 당시에 을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해줬어요. 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걸 우리 저당권이라고 그럽니다. 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갑은 저당권자여야 되는 거고요. 을은 저당권 설정자여야 됩니다. 법률 용어 기억하세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도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여러분 공부를 조금 노력을 안 하신 겁니다. 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다. 그죠? 저당권자가 채권자예요. 저당권이 이제 뭐 어떤 권리는 조금 이따가 배울 겁니다. 일단 저당권 뭔가 담보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저당권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면 만약에 을이 돈 안 주잖아요. 을이 돈 안 주면 갑은 그 저당권을 실행해서 바로 경매에 붙일 수 있어요. 바로 경매에 붙일 수 있어요. 아주 그 강력한 권리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거 자세히 배우실 거고 어쨌든 저당권 그다음에 을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 용어 기억하세요. 저당권 설정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갑은 채권자죠. 저당권자. 그다음에 갑이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인데 이 채권과 저당권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 채권은 내가 가지고 가령 저당권은 아들에게 주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민법에서 아직 저당권까지 안 나가셨나요? 네. 확인해 봅니다. 네, 안 배우셨으면 지금 기억해 두세요. 아주 중요한 시험에도 민법 지문에서도 잘 나오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항상 따라다닙니다. 즉, 자, 나는 저당권만 가지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나는 채권만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말도 안 됩니까? 이건 돼요. 이건 돼요. 보세요. 얘는 채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당권 없었어요. 채권만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거기에 따라가는 부종하는 권리예요. 부종 따라간다고 해서 붙어서 따라간다 해서 부종이라고 그럽니다. 종된 권리예요.
따라가는 권리이기 때문에 얘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저당권만 가진다 이렇게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채권만 가질 수 있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채권과 저당권을 같이 가질 수는 있지만 저당권만 가진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을 입장에서 자 채무자는 을이고 저당권 설정자가 이 경우에 을이죠. 을이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요. 이 두 가지는 분리 가능하겠습니까? 네. 아마 이 우리 경험이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직간접으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돈은 내가 은행에 가서 빌리는데 담보는 아버지가 제공해줘요. 예. 죄 없는 아버지가 예. 아들이 돈 빌리는데 아버지가 담보 제공해줘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즉 채무와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데 아버지가 내가 돈 빌리는데 아버지가 담보를 제공했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제공을 우리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하면 그 아버지를 보고 물상보증인이다라고 합니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라는 용어. 이 생소하죠. 물상보증인. 예. 그러니까 나는 물상보증인이 뭐냐? 나는 채무는 없는데 물건에 대해서 내가 담보만 제공한 사람. 그걸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러면 갑이 을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물상보증인한테 야, 돈 내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상보증인에게? 돈 내놔라고? 안 됩니다. 물상보증인에게는 돈 내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냥 바로 실행을 할 뿐입니다. 그 부동산을 그냥 바로 실행, 즉 뭐냐 바로 경매에 묻힐 뿐이지 을에게 돈 내놔, 이제 물상보증인에게 돈 내놔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이 일반 보증인하고 달라요. 일반 보증인은요, 돈 안 주면요, 내가 누가 돈 빌리는데 내가 저 인적 보증을 썼어요. 그러면 자 주채무자가 돈 안 줍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돈 갚아야 돼요. 보증인이 돈 갚아야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상보증인도 어떻게 보면 돈 갚는 데 있어서는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직접적으로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점은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물상보증인이 뭐냐면 나는 채무는 없는데 물적 담보만 제공한 사람, 그걸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그것까지만 알아두세요. 자 이제 대충 용어 아시겠죠? 혹시 저당권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당권. 여기도 아마 손 안 들었지만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저당권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갑이 가지고 있는 담보 권리예요. 담보 권리. 담보 권리란 말은 을이 돈을 안 줬을 경우에, 돈을 안 갚았을 경우에 바로 갑이 을 소유 X 부동산의 그 등기부에 갑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갑이 바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강제 집행을 하죠. 자, 이 사례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 사례는 뭘 해야 됩니까? 가압류, 그죠? 본안 소송, 그 다음에 판결문까지 받아야 돼요. 승소 판결까지 받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 절차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담보 권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갑이 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냥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여러분 감정이입해 보세요. 내가 자 저당권자다. 돈 안 준다. 가압류 할 필요 있습니까? 가압류 신청해봐야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본안 소송 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굳이 소송하시는 거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데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한번 가서 법관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뭐 그래서 소송하시는 건 또 몰라도 별 의미 없습니다. 소송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판결문까지 받을 필요 없어요. 바로 어떻게 하냐? 바로 강제 집행입니다. 역시 절차는 똑같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압류, 매각, 배당의 절차로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이 절차는 똑같아요. 강제 집행 절차는 똑같아요. 다만 등기부에 얘랑 강제 집행인데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그죠? 집행권은 들고 와서 강제 집행하는 거고 얘는 집행권은 따로 없이 그냥 바로 저당권 실행해서 강제 집행하는 거고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등기부에는 구별을 해서 표시를 해줘요. 뭐라고 하느냐?
아까 여기는 압류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강제경매 개시결정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해줍니다. 임의경매. 아마 여러분 임의경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임의경매는 뭐냐?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돈 안 주니까 집행 권한 없이 바로 강제 집행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의경매라는 말을 등기부에서 보시면 저당권자가 바로 강제 집행했구나. 그게 임의경매. 역시 채권자 갑이 법원에 가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줘요. 결정을 내려주면 법원이 나섰으니까 법원에서 역시 촉탁을 합니다. 등기관에게. 야, 요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해라고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이 을 소유의 X 부동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입니다.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가령 Y가 있어요. 그럼 그 Y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을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그 부동산 있죠. 그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등재를 합니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 하면 이제 매각 배당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바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매각 기일 날 제일 높은 가격을 쓰는 사람이 낙찰되고 그 낙찰한 대금 가지고 그 배당 순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쭉 배당을 가져가요. 그럼 이때 갑은 담보 물권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배당 받아갈 가능성이 최소한 한 몇 푼이라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푼이라도 받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설정 안 하면 거의 돈 받기 힘들다고. 실무에서는 거의 돈 받기 힘듭니다. 설정 안 하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 어머니가 누구한테 이제 돈을 빌려 주셔가지고 그분이 돈 빌리고 한 6개월 만에 사망을 했어요. 아주 집요하신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처음 접근을 이제 저희 아버지 뭐 군대 후배다라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나 본 적 없는데 사고 후배라고 하니까 맞는가, 내가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지 맞는가 보다. 그럼 막 또 그런 분들은 또 거기 뭐 이 사기를 치시는 분들은 다 또 그런 이야기 또 잘합니다. 그래 잘하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아신지 한 6개월 만에 돈을 빌려주셨어요. 한 몇천만 원을 빌려주셨다가 그분이 돈 빌리고 한 6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자식들은 이제 상속 재산을 전부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돈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채무자의 죄를 사하십시오 했죠. 실제로 해봐야 비용만 들어갑니다. 거의 돈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든든하게 있는데 돈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을이 바보죠. 그러면 결국 이런 그 절차, 강제집행 절차라든지 소송 비용이라든지 전부 다 누가 부담합니까? 을이 부담하는 거예요. 일단 갑이 먼저 돈은 내죠. 돈 내고 난 뒤에 을에게 다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을이 돈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주겠죠. 이런 짓을 할 이유, 돈을 안 줄 이유가 없죠. 돈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 주실 때는 이제 저당권을 꼭 설정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이제. 근데 뭐 1,000만 원 정도는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사례를 두 개를 비교를 하시고요. 이제 3번, 4번 사례를 곧 이어서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